응급실 옥상에 헬기가 왔습니다. 구급차도 아니고 헬기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응급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강태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바닥으로 쏠렸습니다. 흑투성이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 옆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레지던트 박현우는 절뚝이며 들어오는 노인의 행색을 훑어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대기 리스트 맨 아래로 밀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노인을 먼저 확인하려던 간호사 김지은은 병원장실로 불려가 뺨을 맞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응급실로 내려오는 그 순간 응급실에 4살 아이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 사이 대기 의자 옆 바닥에서 노인은 여전히 쓰러진 채였습니다. 병원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조용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업무도 회의도 급한 전화도 없는 한가한 날이었죠. 노인은 오랜만에 혼자 산을 찾았습니다. 바람이나 좀 쐬고 싶다는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걸어온 등산로였고 날씨도 맑고 바람도 적당했습니다. 오르막을 지나 능선 위에 올라섰을 때 오랜만에 느끼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인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탁 트인 풍경이었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두는 사이 발이 헛디뎌졌습니다. 한 발을 잘못 내딛는 순간 몸이 그대로 비탈 아래로 쏠렸습니다. 미끄러지며 땅을 긁었고 굴러가는 과정에서 바위 모서리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나뭇가지와 흙더미를 헤치며 멈추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누운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려 했을 때 왼쪽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어설 수는 있었습니다.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제대로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등산복은 찢겨져 있었고 온통 흙투성이었습니다. 무릎은 긁혀 피가 배어 있었고 옆구리는 묵직하게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목을 삐었고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천천히 내려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발을 절뚝이며 한 걸음씩 천천히 내딛었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색하지 않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요. 산을 완전히 내려왔을 때 멀지 않은 곳에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발목은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옆구리 통증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넘어지면서 세게 부딪혔던 그 부분이요. 결국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절뚝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흙투성이 차림으로 찢어진 등산복을 입은 채로요. 접수 창구 앞에는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뒤에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굳이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리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분주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어딘가에서 알림음이 울리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때 응급실 안쪽을 걷던 레지던트 한 명이 노인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박현우였습니다. 31살, 이 병원장의 아들이었죠. 그는 접수 창구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을 잠깐 훑어봤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낡은 등산복, 절뚝이는 걸음, 여기저기 찢긴 옷 사이로 드러나는 긁힌 자국들. 박현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김지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행색 보니까 괜히 시간만 잡아먹을 스타일이네요. 노인은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발목은 욱신거렸고 옆구리도 묵직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들어온 환자들이 먼저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박현우는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우선순위를 주고 어떤 환자는 뒤로 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간호사 김지은이 대기 리스트를 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부터 절뚝이며 들어온 환자가 아직 상태 확인도 되지 않은 채 아래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절뚝거리셨는데 상태 확인이라도 먼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현우는 시선도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발목 빈 건 응급 아닙니다. 대기 리스트 뒤로 돌리세요. 김지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상태 확인은 먼저 하는 게. 박현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이런 환자 끼워 넣으면 진짜 급한 환자 놓칩니다. 김지은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화면을 조용히 조작했습니다. 노인의 이름이 대기 리스트 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노인은 대기 의자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깊이 기록하는 것 같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발목 통증은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응급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의료진들이 움직이는 방식, 환자들이 다뤄지는 방식,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목소리, 그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식은땀이었습니다. 이마와 목 뒤로 땀이 맺혔습니다. 춥지 않은데 한기가 느껴졌죠. 그 다음엔 시야가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도 평소보다 가빠졌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군. 비탈길에서 굴러내려올 때 옆구리를 강하게 부딪혔던 기억이 다시 스쳤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발목이 아닌 깊은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김지은도 보고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은 노인이 눈을 감고 등받이에 기대는 것을, 손으로 이마를 짚는 것을 봤습니다. 간호사로 몇 년을 일해온 경험이 신호를 잡아챘습니다. 단순히 지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발목 말고 다른 부분이 문제일 수 있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김지은은 고민했습니다. 박현우의 지시를 어기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박현우가 다른 쪽을 보는 틈을 타서 노인에게 먼저 다가가 상태를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현우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잘리고 싶어요?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김지은은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내 지시 무시하면 바로 징계입니다. 박현우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지은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박현우는 응급실을 나서며 짜증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을 번번이 고집을 부리는 간호사가 못마땅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병원장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아버지, 김지은 그 간호사 진짜 짜증나요. 병원장 박성호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박현우는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시를 내리는데 계속 말대꾸를 하고 급하지도 않은 환자를 먼저 보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요. 박성호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버릇을 고쳐야겠네. 그 말 한마디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잠시 후 병원 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간호사 김지은은 병원장실로 올라오라는 호출이었습니다. 응급실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여기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이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실내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박성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김지은 앞으로 다가와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김지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긴 당신이 판단하는 데가 아니야. 담당이가 말하면 따르는 게 당신 일이지. 어디서 감히 간호사 주제에 의사 말을 거역하고 난리야.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흥분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았죠.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김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문 바깥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김지은이 병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려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몇 명이 복도에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느껴지긴 했는데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마다 뭔가를 아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직원 몇 명이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처음 아니잖아. 지난번에도 간호사 하나 그만뒀잖아. 다 병원장 아들이라 그런 거야. 조각조각이었지만 합쳐지면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박현우가 응급실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병원장이 그 뒤를 덮어줬습니다. 항의하려 했던 직원은
부서를 옮기거나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구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환자를 행색으로 판단하고 대기 순서를 자기 기준대로 바꾸는 일이 그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박현우는 그게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막지 않았으니까요. 병원장이 아들을 비호하고 직원들이 그걸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구조 안에서 그 잘못된 행동들은 한 번도 제대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병원은 처음부터 이런 곳이었습니다.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 권력이 작동하는 곳이었죠. 김지은도 그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 나서도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병원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감정을 추스르며 응급실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응급실 문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축을 받은 채 작고 힘없는 몸이 안겨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작은 아이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웃 어른에게 안겨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이 약간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김지은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4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는데 지금 이곳에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채로요. 아이가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숨쉬기가 힘들어. 그 말이 김지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억누르며 서 있던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 버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자신의 아이가 숨을 못 쉬는 채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로서 냉정하게 상태를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의 감각이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얕고 빠르다는 것, 입술색이 좋지 않다는 것, 빨리 처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요. 진단명이 뭔지 몰라도 지금 이 아이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딸입니다. 먼저 봐주세요. 박현우는 잠깐 시선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더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순서 지키세요. 다들 급한 환자입니다. 특혜 요구하지 마세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게 들렸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 응급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지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현우 앞에서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응급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박현우는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응급실 안이 묘한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레지던트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려달라 울고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대기의자 옆 바닥에
그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의자를 짚으려 했지만 힘이 빠졌고 그대로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얕고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이마와 목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비탈길에서 굴러내려올 때 강하게 부딪혔던 옆구리, 그 충격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출혈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발목 통증에 가려져 있었을 뿐 몸은 이미 한계를 향해 서서히 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내내 아무도 모르게요. 접수 창구에서 코웃음을 들었을 때도, 이름이 대기 리스트 아래로 내려가는 걸 지켜봤을 때도, 간호사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도 그의 몸은 말없이 한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응급실에서는 두 사람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 울고 있는 엄마.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이 조용히 바닥으로 쓰러진 노인. 하지만 박현우는 어느 쪽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아무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정점에 달했을 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을 찾아 이 병원까지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박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남자는 박현우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빠른 시선으로 응급실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환자가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그 말 안에 무언가가 단단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드르르르 헬기 소리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헬기가 옥상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구급차도 아니고 헬기였습니다. 응급실이 술렁였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헬기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때 김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제 딸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남자는 잠시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에 남아있는 흔적, 눈물이 고인 눈, 아이의 손을 꽉 쥔 채 떨리고 있는 손,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둘 다 태웁니다. 노인과 김지은의 딸이 동시에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은 그제야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현우는 그 자리에 서서 헬기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 건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헬기는 빠르게 날았습니다. 노인은 들것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응급 처치가 이뤄지는 동안 그는 조용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기 리스트 아래로 내려가던 자신의 이름, 상태를 확인하려다 제지당하던 간호사의 모습, 그리고 그 간호사가 무릎을 꿇던 장면까지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 강태준은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을 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차갑게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 오늘 들은 것들, 오늘 느낀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헬기안 다른 자리에서 김지은은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오늘 응급실 CCTV 영상 따로 저장해줘.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김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게 보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아무도 모르게 해줘. 부탁할게.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그 병원의 CCTV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김지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김지은이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는 걸 글자만 봐도 느꼈습니다. 곧바로 해당 시간대 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 담긴 내용을 보다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일 제대로 터졌네. 그리고 영상을 별도로 저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편 박현우가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헬기가 떠난 직후였습니다. 응급실에 홀로 서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헬기, 그리고 그가 불렀던 이름. 강태준.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서광의료재단 이사장 강태준.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병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박성호는 아들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응급실에 있던 그 노인이 서광의료재단 이사장이었다고 비서실장이 직접 나타나서 헬기로 이송했다고요. 박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 지시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CCTV 영상 삭제, 의료기록 수정, 응급실 직원들에게 입단속 지시. 박성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왔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덮는 것, 그게 이 병원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CCTV 영상은 삭제됐고 기록은 수정됐으며 직원들은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응급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박성호는 이번에도 정리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박성호가 삭제를 지시했을 때 그 영상은 이미 다른 곳에 복사되어 있었으니까요. 원본은 지워졌을지 몰라도 복사된 파일은 살아있다는 걸 병원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믿으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내부 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지은의 딸도 빠른 처치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그 병원으로 공문이 하나 발송됐습니다. 전체 의료진 및 주요 직원 대상 회의 소집이었습니다. 이유는 따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뭔가 터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표정을 관리하면서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도 지웠고 기록도 수정했고 직원들도 조용했으니까요. 별일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회의실에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의료진과 관리직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됐을 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뒤이어 그날 헬기를 불러 강태준을 이송한 남자도 들어왔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몇몇 함께였습니다. 박성호의 눈이 잠깐 떨렸습니다. 박현우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전국에 7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몇몇 병원 인수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영광병원도 그 중 하나였죠. 그리고 한 달 전 저는 그 병원에서 환자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은 계속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비서실장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테이블 위에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의실 내 모든 직원들이 그 파일로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그 파일에는 CCTV 캡처 이미지들과 CCTV 영상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CCTV 영상 복사본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현우가 간호사에게 낫게 지시하는 장면, 환자를 대기 리스트 아래로 내리는 장면, 간호사가 무릎을 꿇는 장면,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채 들어오는 장면, 강태준 자신이 대기하다 쓰러졌지만 신경도 안 쓰는 박현우의 표정과 행동이 고스란히 담긴 장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조용히 그만뒀던 직원들의 이야기, 반복된 피해 내용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기록들도 함께였습니다. 삭제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파일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박성호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영광병원은 치료가 아니라 권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벽에 부딪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은 인수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대신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날 이후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병원장 박성호는 즉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폭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현우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 입건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 감사도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덮여있던 것들이 하나씩 다시 꺼내졌습니다. 김지은은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복직이 이뤄졌고 직책도 올랐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은 그 과정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알면서도 침묵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날들, 그날들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건지 각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응징이 마무리된 뒤 강태준은 회의실을 나서며 테이블 위에 또 다른 파일 묶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파일마다 다른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광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들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광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말과 함께 전국 의료계를 향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지은은 복직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를 걸으며 오래 짓눌려 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침묵을 깼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침묵이 결국 무언가를 바꿨기 때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죠. 그날 응급실에서 아무도 몰랐던 이름 하나가 그 병원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환자를 무시한 병원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묵하는 복도, 눈을 피하는 사람들, 아무도 문을 열지 않던 그 순간들.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그 병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날들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듣고 나서도 오래 남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혼자 마음에 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연에서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